때는 조선시대 번화한 한양의 어느 대갓집의 박우직이라는 사내가 머슴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딘가 어수룩하고 순진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벙이라 불리며 놀림받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우직이 장터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소나기에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야, 시원하다. 다들 어디 갔소? 이 좋은 비를 함께 맞으면 좋을 텐데. 저 어벙이 녀석 좀 보게. 바보 아니랄까봐 비 맞는 걸 좋아하고 있군. 비는 너나 실컷 맞아라. 우린 들어간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우직은 희죽 웃으며 빗속을 홀로 걸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을 씻어내리는 듯한 빗줄기가 상쾌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장터 끝자락, 허름한 담벼락 아래 웬 처녀가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녀는 흠뻑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고 얇은 옷은 몸에 착 달라붙어 추위에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처녀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어 마치 거지와도 같았지만 빗물에 젖은 얼굴은 몹시 수척해도 고운 티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녀는 기운이 없는지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댁이 어디시오? 제가 부축해드리리다. 처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우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다니. 이 어벙이보다 못한 신세로구나. 우직은 처녀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이보시오. 이걸로 우선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시오. 그것은 심부름하고 받은 삭돈 전보였습니다. 우직은 그 돈을 고스란히 처녀의 차가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처녀는 고맙다는 말만 희미하게 남기고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우직은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빗속을 터벅터벅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대청마루에서 안방마님의 날카로운 호령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벙아, 심부름하고 받은 돈은 어디 있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그게, 마님, 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요. 뭐라고? 이 칠칠치 못한 놈.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느냐? 하여간 이 바보 같은 녀석 도움이 되질 않아? 안방마님은 불호령을 내렸지만 그래도 비에 젖은 우직이 안쓰러웠는지 저녁밥은 내어주었습니다. 우직은 된장국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고는 자신의 허름한 처소에 누웠습니다. 배는 불렀으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 처녀는 밥이라도 먹었을까? 이 비 오는 밤에 어디서 잠을 청하려나? 그렇게 낯선 처녀를 걱정하다 우직은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직은 해가 뜨자마자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제법 서늘했습니다. 심부름을 마치고 빈손으로 장터를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처녀가 불량한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처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곱상한 거지 계집은 어디서 왔나? 우리랑 같이 가서 재미 좀 볼까? 이보시오. 그만들 하시지요. 우직은 망설임 없이 처녀 앞으로 나서 막아섰습니다. 그 바람에 왈패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얻어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기색도 없이 어수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처자는 어제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오. 괜히 손댔다간 재수 없는 일이 붙는다 하더이다. 어서들 가시오. 우직의 어리숙한 말투와 바보 같은 표정에 왈패들은 재수 없다는 듯 침을 뱉고는 실소를 터뜨리며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긴장이 풀린 탓인지 처녀가 그대로 픽 쓰러졌습니다. 다친 데는 없었지만 며칠을 굶었는지 맥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먹지를 못해 기절한 괴로구나.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우직은 처녀의 축 늘어진 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외곽, 인적이 드문 산속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우직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쉼터였습니다. 그는 처녀를 방 안에 눕힌 뒤 익숙하게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덫에 걸렸던 토끼를 가져와 쌀과 함께 푹 끓여 영양가 높은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처녀의 얼굴을 살펴보니 너무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우직의 마음은 무척 아팠습니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처녀에게 우직은 조심스럽게 고기죽을 떠 입에 대주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릴 수 있어? 천천히 드셔보시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되자 처녀가 미약하게나마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처녀는 눈을 비비며 낯선 흙벽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대체 어디인가요? 나만 아는 오두막이요. 사람 왕래도 없으니 안심하고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여기서 쉬시오. 그날 주신 돈은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정작 저는 먹지 못했네요. 아이고야. 자기 입에 들어갈 것도 남을 주었단 말이오. 그러니 더더욱 잘 먹어야겠소. 금방 밥을 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그날 저녁, 깊은 산속 오두막 굴뚝에서 모락모락 값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직은 새벽녘에 산을 내려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을 쓸었습니다. 밤을 새워 몹시 졸렸지만 태연한 얼굴로 일터로 나섰습니다. 어느새 들판에는 가을이 내려앉아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직은 바보 같은 소리를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쌀알은 토실토실 여물었고 배는 슬슬 꼬르륵거리고 오늘도 우리 어벙이는 일을 잘한다. 해. 다른 하인들은 우직이 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지 처녀를 산속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밤, 우직은 일을 마치자마자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산속에 설치해둔 덫을 살펴보니 꿩이랑 산토끼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흘은 좋게 먹겠지.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줘야겠다. 그 처녀, 열은 좀 내렸으려나. 우직은 사냥감을 허리에 차고 처녀가 있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 처녀를 서연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은 좀 어떠시오? 꿩도 잡고 쌀도 좀 가져왔소이다. 우직이 서연을 이곳으로 데려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냥한 꿩과 토끼, 도토리죽과 마른 나물로 끼니를 이었고 서연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오라버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직이 정성껏 지어온 음식 덕에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꿩고깃국을 끓여보았소이다. 자, 한술 뜨시지요. 우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국을 받아들어 천천히 한 술, 두 술 떠먹었습니다. 이 국만 먹으면 온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아요. 오라버니는 어쩜 그리 사냥 솜씨가 좋으세요? 별거 아니요. 나는 그저 뒷산 강포수 영감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한 것일 뿐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그런 생각 마시오. 지금은 기운부터 차리는 게 먼저요. 서연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내가 이토록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우직 역시 날이 갈수록 서연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졌습니다. 앙상한 그녀의 얼굴을 볼 때면 괜스레 가슴이 저며왔지요.
우직은 서연이 밥을 다 먹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서연 씨, 며칠 뒤 다시 오겠소. 그동안 잘 드시고 푹 쉬시구려. 매번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밤길 조심히 가셔요. 우직은 조용히 오두막을 나서 달빛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담을 넘으려던 순간 그는 인기척에 움찔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같은 처소의 하녀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우직 오라버니, 또 밤마실 다녀오셨어요? 이 밤중에 어인 일이세요? 아이고, 연화야. 깜짝이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달 구경 좀 했을 뿐이다. 거짓말. 그럼 낮에는 왜 그렇게 꾸벅꾸벅 조세요? 오늘은 새참 나르다 말고 지게 위에서 졸던데요. 혹시 밤마다 다른 여인을 만나는 건 아니지요? 우직은 깜짝 놀라며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고야, 이 바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거라. 그런데 오라버니, 가끔 바보 아닌 것 같아요. 꼭 다른 사람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우직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연화야. 마님도 날 바보라 하시는데 내가 어찌 똑똑하단 말이냐. 헛소리 말고 어서 들어가 자거라. 그러자 연화가 우직의 품 가까이로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우직의 품에서는 희미한 짐승 냄새와 꿩털 냄새가 풍겼습니다. 며칠 전 저녁 무렵에 오라버니가 마을 바깥으로 달려가는 걸 봤어요. 거기 누가 있는 건 아니지요? 혹시 아픈 여인을 돌보러 가는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우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에이, 헛것을 본 것이다. 나는 그냥 뒷산 바위에 기대 잠깐 눈만 붙였다. 정말요? 그럼 오라버니 옷에서 나는 이 짐승 냄새는 뭐예요? 내일은 제가 직접 따라가 볼래요? 화들짝 놀란 우직은 처소 쪽으로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명심해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곁에 여인은 저 하나뿐이에요. 남들은 바보라 하지만 난 알아요. 오라버니가 바보 아닌 거, 그러니 딴 마음 먹지 마요. 다음 날 새벽, 우직은 연화 몰래 뒷문을 빠져나와 산길을 올랐습니다. 안개 낀 산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자 조용한 숲속으로 노루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우직은 강포수에게 배운 대로 활시위를 조용히 당겼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화살은 정확히 노루의 급소를 꿰뚫었습니다. 옳거니, 한 마리 잡았다. 서연 씨를 위해 이번엔 노루 고깃국을 끓여야겠군. 그는 남들 눈에는 바보 머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백발백중의 명포수였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제자가 새벽부터 부지런하구나. 스승님. 안녕하셨습니까? 우직은 얼른 일어나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인 강포수였습니다. 살도 실하고 숨통도 정확히 찔렀구나. 무술이며 사냥이며 이젠 내가 가르칠 것도 없겠어. 아닙니다. 서연 씨가 드실 것이라 신중하게 쏘았을 뿐입니다. 강포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자칫 정체가 드러나면 내 부친처럼 화를 당할 수도 있어. 때가 올 때까지 자중하며 기다려라. 스승님.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강포수는 우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우직은 손질한 노루 고기를 들고 산을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멀리서 낯선 고함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적들이 조촐한 가마를 둘러싸고 한 여인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끌려 나온 여인은 두 손이 묶인 채 땅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고을 사또의 딸인 채경이었습니다. 귀한 아시라더니 참으로 곱구나. 몸값이 꽤 나가겠어.
먼저 맛 좀 볼까? 감히 누굴 건드리려는 거냐? 이 몸은 고을 사또의 혈육이다. 우직은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서 그만들 하시오. 이게 누구냐? 행색을 보니 머슴이로구나. 썩거지지 못할까? 하지만 우직은 느릿느릿 걸어 들어가더니 등에 맨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우직은 몸을 낮추며 잽싸게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첫 산적의 다리에 박혔고 다른 산적이 휘두른 칼을 피하며 이번엔 어깨를 쏴버렸습니다. 으아. 무슨 이런 귀신 같은 활솜씨가 다 있나? 순식간에 산적들은 모두 우직의 활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꿇어앉아 있던 채경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행색은 남루 하나 그 몸놀림은 평범한 머슴이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산짐승을 쫓다 이리로 흘러든 머슴일 뿐이요. 우직은 다시 어벙한 말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그가 보여준 동작은 누가 보아도 익히 단련된 실력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누군지 알겠다. 저작거리에서 유명한 바보 머슴이 바로 너였구나. 헌데 넌 바보가 아니었어. 우직은 아무 말 없이 채경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우직은 관가로 불려갔습니다. 사또의 딸 채경이 포상을 위해 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서 들어오게. 은인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말쑥한 얼굴로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산길을 지나던 머슴일 뿐이옵니다. 별일도 아닌 일로 불러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사람들이 자네를 바보라 하더군. 허나 내 눈엔 도무지 바보로 보이질 않네. 솔직히 말해주게. 어찌 바보 행세를 하고 있는 겐가? 당황한 우직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사냥을 조금 배운 머슴일 뿐이옵니다. 날 속이지 마시게. 그대가 원한다면 사또 나리께 말씀드려 관아에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네. 그 말에 우직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서연을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황송하오나. 제게는 너무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곧 문이 열리며 사또의 첫째 부인이 들어섰습니다. 채경아, 나리께서 찾으신다. 그런데 이 머슴은 무슨 일로 여기 있는 것이냐? 새어머니, 이 사람은 어제 산길에서 절 구해준 은인이옵니다. 고마움에 술 한 잔 대접했을 뿐이니 노여움 푸시지요. 채경이 자리를 뜨자 우직도 조용히 처소를 나섰습니다. 사또의 첫째 부인은 계속해서 우직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또는 우직을 불러 그의 무예를 칭찬하며 관아의 외곽 순찰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 하지만 내 눈엔 아니구나. 너 같은 인물이 있어주면 든든하겠어. 외곽 순찰을 맡아주겠느냐? 소인이 어찌. 하지만 명을 받들겠나이다. 우직은 정체가 드러날까 불안했지만 서연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며칠 뒤 우직은 관아 외곽길을 따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아래 쓰러져 있는 여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직은 깜짝 놀라 곧장 달려갔습니다. 조심스레 어깨를 짚어 돌리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연 씨가 아니시오. 쓰러져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찢어져 있었고 숨은 가빴으며 맨발에는 상처까지 나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이곳은 위험합니다. 어찌 여기까지. 오라버니가 보고 싶어서, 아니, 걱정되어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절 잡으려 해요. 아버지, 대제학 아버님이. 서연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우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제학이라니. 서연 씨,
지금은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피합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거지 계집이 대제하게 여식이었단 말이더냐? 사또의 첫째, 부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마님, 이 여인은 위급한 상황이오니 우선 처소로 옮겨야겠습니다. 입 다물거라. 방금 전현의 입에서 대제하기라는 말이 나왔다. 수상하다 못해 역적의 냄새가 나는구나. 마님, 이 여인은 그저 쫓기던 길손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헛말을 한 것이니 부디 목숨부터 살려주십시오. 허나 싸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불러오거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모두 잡아들여야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장을 갖춘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저 여인을 포박하라. 전혀는 역적 대제학 가문의 도망자다. 내 분명히 들었다. 이 여인은 그저 길에서 쫓기다 쓰러진 것뿐입니다. 어찌 이다지도 무도하십니까? 우직은 서연을 더욱 꽉 끌어안고 포졸들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가까이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물러서라. 관아의 명을 거역한다면 너도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장이면 사리 분별도 해야 할 것 아니오. 이 여인은 지금 움직이면 위험한 상태요. 듣기 싫다. 어서 당장 제압하라. 포졸 여럿이 일제히 우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연 씨, 걱정 마십시오. 내가 꼭 지켜드릴 것이오. 한 포졸이 창을 찔러오자 우직은 빠르게 피하며 그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뒤이어 달려든 자는 우직의 발차기에 쓰러졌습니다. 무술이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껏 바보 행세를 해온 게냐? 저자도 틀림없는 역적의 무리다. 포졸들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우직은 마침내 옆구리에 깊은 창상을 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이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던 찰나 그는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누구도 서연 씨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남은 기력을 끌어모아 포졸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또 부인은 얼굴이 새파래져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우직은 비틀거리는 몸으로 서연을 들쳐업고 다시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초가에 도착한 우직은 서연을 자리에 눕히자마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라버니. 정신 차리세요. 오라버니. 뒤늦게 깨어난 서연은 우직의 옆구리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발. 우직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그는 밤새 사경을 헤맸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우직의 스승인 강포수가 초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벙이의 상처에 귀한 약재를 붙여주었습니다. 넌 곁을 지키고만 있어라. 이 사내는 살아날 것이니 걱정 말 거라. 그 후 한참이 지나 우직이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연 씨, 몸은 좀 괜찮소? 깨어나자마자 처음 꺼낸 말은 서연의 안부였습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살아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라버니가 안 깨어나시면 따라 죽으려 했어요. 잠시 뜸을 들이던 우직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김어범.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통제사 김철의 아들이요. 10여 년 전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목숨만 간신히 건져 스승님 밑에서 숨어 지냈소. 저와 비슷한 신세군요. 제 아버지는 홍문관 대제학이셨는데 억울한 죄를 쓰고 돌아가셨지요. 그 후로 저는 관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깊은 상처를 나누며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지요.
며칠 후 몸을 추스른 두 사람은 짐을 꾸려 더 깊은 산속 외따 남자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며 우직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야생화 가득한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우직은 들꽃 하나를 꺾어 서연의 귀에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이 그대와 꼭 어울리요. 서연 씨, 나는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오. 저도 그래요, 오라버니.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오라버니와 함께하고 싶어요. 우직은 조용히 서연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꽃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조정의 새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대제학과 통제사의 죄가 모두 벗겨졌습니다. 서연과 어범의 신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벙이가 아닌 김어범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양가의 축복 속에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간 고생 많았소, 부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소. 그 시절에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혼례가 한창인 마당 구석, 누군가 이를 갈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까지 뒤쫓아온 하녀 연화였습니다. 그때 눈치챘을 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알아봤지, 저 사내가 그냥 머슴일 리가 없다고. 내 복을 내가 찾구나. 연화는 땅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여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자는 왜 남의 혼례식에서 저리 통곡을 한단 말이오? 훗날 김어범은 전란에서 큰 공을 세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통제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출세 소식에 사또의 첫째 부인은 남은 생을 벌벌 떨며 지냈다고 합니다. 한편 사또의 딸 채경은 깊은 밤 누각에 앉아 어범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그랬다면 그대 곁에 지금쯤 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허나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달빛만이 조용히 그리움에 젖은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보 머슴 어벙이와 거지 처녀 서연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았기에 시련을 이겨내고 깊은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외면하였다면 두 사람은 결코 서로를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과 용기, 그리고 내면을 보는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